지구 표면의 71%를 덮고 있는 바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다의 5%도 제대로 탐사하지 못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달 표면을 탐사하는 것보다 심해를 탐험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엄청난 수압과 완벽한 어둠,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극한의 환경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생명체들은 살아남았고 심지어 번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쓰레기까지 함께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을 지구에서 가장 신비롭고 무서운 곳 심해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수면에서 시작해서 지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바다를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푸른 파도,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을 떠올리는데요. 사실 그건 바다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지구 생물량의 2% 미만만이 바다에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죠? 육지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숫자거든요. 게다가 그 적은 비율 중에서도 90%가 수면에서 200m 이내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햇빛 때문이죠. 이 깊이까지는 태양빛이 물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광합성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는 아주 작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냐면 수조의 수조배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입니다. 단세포 조류와 박테리아로 이루어진 이 플랑크톤들이 바로 바다 생태계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거죠. 육지의 풀이나 나무처럼 말이에요. 이 작은 플랑크톤들은 더 큰 플랑크톤에게 먹히고 그 큰 플랑크톤은 또 다른 생물에게 먹히면서 먹이 사슬이 시작됩니다. 마치 우리가 아는 육지 생태계처럼요. 이 깊이의 해저는 정말 장관인데요. 아마존 열대우림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명력이 넘칩니다. 산호초와 조류, 그리고 각종 해초들이 빽빽하게 자라면서 수많은 해양 동물들에게 집을 제공해 주거든요.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주로 이 비교적 쾌적한 환경에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고 안타깝게도 오염도 시키고 과학실험도 했죠. 한국의 동해나 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다는 대부분 이런 얕은 바다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볼까요? 익숙한 연안 해역을 벗어나 깊고 먼 바다로 나가면 대륙붕의 가장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대륙붕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육지가 바닷속으로 완만하게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끝나면 갑자기 가파른 경사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대륙사면이죠. 이 대륙사면을 따라 심해로 내려가는 거예요. 단 몇 미터만 잠수해도 주변이 급격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햇빛이 물속 깊이 들어갈수록 약해지거든요. 200m를 넘어서면 해초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고 가파른 대륙사면은 마치 달 표면처럼 황량하게 변합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끝없는 물뿐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위도 물, 아래도 물, 옆도 물인 그 광활한 공간을요. 대륙사면을 완전히 벗어나면 약광층이라는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부터가 진짜 심해로 가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내려갈수록 수압이 말 그대로 치명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거든요. 지금까지 인간이 스쿠버 다이빙으로 도달한 가장 깊은 곳이 332m인데 그 깊이의 수압은 어느 정도냐면 자동차 200대를 여러분 몸 위에 쌓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끔찍하죠? 그런데 이건 겨우 심해의 3%에 불과한 깊이예요. 97%가 더 남았다는 거죠. 이 지역은 언뜻 보기에 꽤 암울해 보이지만 놀랍게도 많은 어류와 다른 동물들이 일생의 절반 이상을 여기서 보냅니다. 왜냐고요? 이 드넓고 어두운 수역은 밝은 낮에 포식자를 피해 쉬고 회복하기 딱 좋은 곳이거든요. 여러분도 낮에 커튼 쳐놓고 자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물고기들은 낮에는 여기 깊은 곳에 숨어서 쉬다가 밤이 되면 안전하게 더 얕은 곳으로 올라가서 먹이가 풍부한 연안에서 식사를 하죠.
출퇴근하는 직장인 같지 않나요? 낮에는 집에서 쉬고 밤에 일하러 나가는 야간 근무자처럼 말이에요. 이 암흑과 미약한 빛 사이에 존재하는 이 구역에서는 빛이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여기 사는 생물 중 90% 이상이 생물 발광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생물 발광이 뭐냐고요? 반딧불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속의 화학물질로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빛을 어떻게 쓰냐면 아주 미약한 햇빛에 대한 위장술로 쓰기도 하고요. 짝짓기 상대에게 신호를 보내거나 공격자를 교란하고 겁주는 용도로도 씁니다. 마치 우리가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어두운 곳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요. 아니면 사냥 도구로도 쓰이는데 이건 정말 무섭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반짝이는 빛으로 먹잇감을 유인한 다음 덥석 잡아먹는 거거든요. 낚시할 때 미끼 쓰는 것과 비슷하죠. 암흑 속에서 살아남는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은 바로 팀 플레이입니다. 700m쯤 내려가면 관해파리 군체라는 걸 만날 수 있는데요. 너비는 빗자루 정도밖에 안 되지만 길이는 무려 50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50m가 어느 정도냐면 아파트 15층 높이예요. 상상이 되세요? 이 관해파리 군체는 먹잇감을 유인하기 위해 비극적일 정도로 아름다운 푸른색이나 붉은색 빛을 발산합니다. 너무 예뻐서 다가가고 싶을 정도인데 그게 바로 함정이죠. 이 관해파리는 접근하는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는 맹독 바늘로 뒤덮인 촉수를 커튼처럼 펼치고 있거든요. 한번 걸리면 끝입니다. 마치 전기 감전된 것처럼 마비되고 죽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깊은 곳에 사는 대부분의 생물들은 예상 밖의 자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다눈이라는 거예요. 바다눈이 뭐냐고요? 해수면에서 해저로 끝없이 가라앉는 하얀 가루 같은 건데 죽은 해초나 동물 사체, 대변, 조개 껍데기, 모래나 먼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맛없어 보이고 역겹죠? 그런데 해저 생물들은 이 바다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깊은 곳에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는 이 유기물 찌꺼기가 유일한 식량 공급원이 되는 겁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구역은 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향유고래와 대왕 오징어의 전투인데요. 이 둘의 싸움은 정말 엄청납니다. 향유고래는 집채만한 대왕 오징어를 사냥하거든요. 대왕 오징어가 얼마나 크냐면 촉수를 다 펼치면 길이가 13m가 넘습니다. 버스보다 큰 거예요. 이 거대한 오징어가 강하게 저항하지만 결국 고래의 상대는 못 됩니다. 하지만 쉽게 당하지는 않죠. 오징어는 죽기 전에 고래 몸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흙반으로 고래 피부를 긁어서 평생 남는 흉터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향유고래 몸에 원형 흉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다 대왕 오징어와 싸운 흔적이라고 합니다. 1000m에 도달하면 인간이 지은 그 어떤 구조물보다 깊은 곳에 온 거예요. 서울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가 555m인데 그것보다 거의 2배나 깊은 곳이죠. 여기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무광층이거든요. 무광층은 말 그대로 빛이 전혀 없는 구역입니다. 깜깜하게 어두운 곳이죠.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은 곳으로 검은 물이 끝없이 펼쳐진 텅 빈 황무지예요. 손전등 없이 깜깜한 동굴에 들어간 기분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무섭습니다. 이 깊이에서 사람이 수영하는 것은 우주에서 걷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주는 중력이 없어서 어렵지만 여기는 엄청난 수압 때문에 어려운 거죠. 1000m 깊이의 수압은 약 100기압인데 이건 손톱만한 면적에 1톤의 무게가 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손톱 위에 작은 자동차 한 대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곳의 생명체들은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높게 진화했습니다. 30cm 크기의 흡혈 오징어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름은 무섭지만 사실 피를 빨아먹지는 않아요. 이 녀석은 가만히 물속을 떠다니면서 얇고 긴 더듬이 팔을 늘어뜨린 채로 있습니다. 이 팔에
촘촘하게 난 빳빳하고 미세한 털이 지나가는 먹이를 쓸어 담는 거죠. 마치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요. 직접 쫓아다니며 먹이를 잡는 것보다 에너지를 훨씬 절약하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우리로 치면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과 직접 요리하는 것의 차이랄까요? 살아있는 먹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육식 어류들은 먹잇감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루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수준이거든요. 따라서 이들은 첫 공격에 먹잇감을 제대로 붙들어야 합니다. 놓치면 다시 만날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어둠 속으로 도망가면 찾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심해 포식자들이 길고 치명적인 이빨을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퍼피쉬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녀석은 긴 송곳니를 이용해서 자기보다 큰 먹잇감도 꼼짝 못하도록 붙들어서 통째로 삼킬 수 있어요. 입이 턱까지 찢어지듯이 벌어지거든요. 뱀이 큰 먹이를 삼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름상어라는 녀석도 있는데 이건 뒤로 휘어진 300개의 인상적인 이빨로 먹잇감을 꿰어서 사냥합니다. 한번 물리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낚시 바늘에 미늘이 있는 것과 같은 원리죠. 더 내려가 볼까요? 3,800m를 지나면 타이타닉호의 무덤이 나옵니다. 1912년에 침몰한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바로 이 깊이에 있어요. 영화로도 유명하죠? 이제 우리는 심해의 중심부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의 삶은 정말 슬로우 모션 같아요. 최후의 한 줌 에너지까지 아끼는 것이 생존의 필수제거든요. 모두가 여기서는 움직임 없이 떠다니거나 느리고 우아하게 헤엄칩니다. 빠르게 움직일 때는 딱 한 가지 상황뿐이에요. 바로 위험에서 도망갈 때죠. 덤보 문어라는 귀여운 녀석이 있는데 귀처럼 생긴 지느러미로 천천히 헤엄치고요. 민테류라는 물고기는 장어 꼬리 같은 꼬리로 우아하게 움직입니다. 4,000m에서 우리는 드디어 땅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심해 평원이에요. 회색의 진흙과 바위 위에 바다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 곳인데 이 바다눈을 해삼, 새우, 성게, 바다벌레가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진짜 사막 같은 느낌이죠. 이 해저의 어떤 곳에는 작고 어두운 미네랄 침전물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걸 망간단괴라고 부릅니다. 망간단괴가 뭐냐고요? 바닷물 속 망간과 철 같은 금속 성분이 수백만 년에 걸쳐 둥글게 뭉친 거예요. 감자처럼 생겼는데 크기는 주먹만 합니다. 심해 산호와 스펀지는 이 망간 단괴를 이용해서 해저에 붙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못을 박아서 액자를 거는 것처럼요. 최근 들어 이 망간 단괴가 주목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희귀 금속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와 기업들이 심해 채굴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 파괴 문제로 논란이 많습니다. 심해저에는 생명체가 거의 없지만 여기도 오아시스는 존재합니다. 바로 열수 분출공이라는 곳인데요. 지각판이 갈라지는 열곡에서 마그마가 해수를 가열해서 섭씨 400도에 달하는 뜨거운 물과 미네랄을 뿜어냅니다. 400도요?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인데 400도라니 상상이 되세요? 물이 끓지 않는 이유는 엄청난 수압 때문이에요. 수압이 너무 높아서 물이 끓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 뜨거운 물이 차가운 바닷물을 만나면서 정교한 굴뚝과 탑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장관이에요. 검은 연기처럼 보이는 물질이 솟아오르는데 이걸 블랙 스모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극한성 박테리아라는 특별한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요. 이 박테리아는 태양 에너지가 아니라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지구상 거의 모든 생명체는 직간접적으로 태양에 의존하는데 이 녀석들은 완전히 독립적이에요. 이 박테리아가 만든 유기 물질이 바로 이곳 독특한 생태계의 기반을 이룹니다. 여기에는 길이가 2m나 되는 거대한 관벌레도 살고 있고 흰색 개도 살고 있어요. 태양 없이도 생명은 방법을 찾는다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예시죠. 더 내려가서 6,000m에 이르면 심해 평원의 가장 깊은 곳에 도착합니다. 대부분의 해저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평균 수심이 약 4,000m니까 6,000m면 정말 깊은 거죠. 하지만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에 비하면 여기는 그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이제 초심의 대로 들어가 봅시다. 바다의 지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바다의 단 0.25%에 해당하는 길고 좁은 해구로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입니다. 여기에는 극한성 생물, 그러니까 극한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특별한 생물들만 존재해요. 천상꼼치라고 불리는 어류가 있는데 이 녀석은 8,000m쯤에서 발견되며 가장 깊은 곳에서 사는 어류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8,000m가 어느 정도냐면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8,849m거든요. 거의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만큼 깊은 거예요. 뾰족하고 날카로운 검은 바위들이 10,000m 이하로 내려가면서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정말 외계 행성 같은 풍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경사면에 도착합니다. 마리아나 해구라는 큰 해구 안에 있는 더 깊은 해구인데 1.6km 너비의 협곡을 완만한 경사면이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가 바로 끝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 챌린저 해연이에요. 해수면에서 11,000m 깊이죠. 11km예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가 약 30km니까 그 3분의 1 정도를 수직으로 내려간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이곳의 수압은 1086기압입니다. 여기서 헤엄친다는 건 1800마리의 코끼리를 머리 위에 올리고 균형을 잡는 것과 비슷해요. 아프리카 코끼리 한 마리가 약 6톤이니까 1만 톤이 넘는 무게가 여러분 몸을 짓누르는 거죠. 당연히 잠수복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으스러져 죽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여기조차도 생명은 방법을 찾아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해삼이 있고 그 옆에는 분홍색의 가벼운 단강류들이 헤엄치고 있어요. 단강류가 뭐냐고요? 새우랑 비슷한 갑각류인데 크기가 놀라워요. 연안에 사는 단강류들은 기껏해야 몇 센티미터지만 이 심해 버전은 30cm까지 자랍니다. 왜 이렇게 클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데 낮은 온도와 높은 수압 그리고 오래 사는 수명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아하게 물속을 떠다니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 2018년에 과학자가 발견한 비닐봉지예요. 지구에서 가장 외딴 곳, 가장 깊은 곳도 인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11km를 가라앉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비닐봉지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조각, 낚싯줄, 심지어 과자 봉지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바다에 버린 쓰레기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 가장 깊은 곳까지 가라앉아서 그곳 생태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동해 깊은 곳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편의점에서 사용한 비닐봉지가 결국 심해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택배 포장재, 이 모든 게 결국 바다로 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산소도 다 떨어져 가니까 다시 올라갑시다. 캄캄하고 공허한 바다를 몇 시간 동안 올라가면 드디어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침내 잔잔한 수면에 도착합니다. 햇빛을 다시 보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울 거예요. 바다는 너무나 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광대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바다의 5%도 제대로 탐사하지 못했어요. 나머지 95%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어떤 신비가 숨어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심해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백만 종의 생물이 살고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새로운 항생제나 암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가진 생물도 있을 수 있고요. 지구 생명체의 기원을 밝혀줄 단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하기도 전에 파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 산성화, 플라스틱 오염, 심해, 채굴, 이 모든 것들이 심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바다를 보존해야 합니다.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경이가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 모두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에요.
이 바다들도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발생하는 적조 현상,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인 해변, 남핵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이 모든 게 우리가 바다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여러분 중에 제주도 바다에서 수영해 본 분들 계시죠? 맑고 아름다운 바다였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 제주 바다에도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대 물고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부산 앞바다, 인천 앞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깨끗한 바다를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텀블러 쓰기,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플라스틱 빨대 거절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심해까지 내려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해산물을 먹을 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물고기가 어떻게 잡혔는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어획됐는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최근 불법 어업을 단속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소비자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기업들도 바뀌어야 하고요.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폐수를 방류하지 말아야 해요. 정부도 더 강력한 환경 규제를 만들어야 하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바다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심해 탐험은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다를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바다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거든요. 바다는 지구 산소의 50%에서 80%를 생산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절반 이상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가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존재죠. 또한 바다는 기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열을 흡수하고 분산시켜서 지구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거든요. 만약 바다가 없었다면 지구는 화성처럼 극한의 온도 차이를 보였을 거예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행성이 되었겠죠. 바다는 또한 탄소를 흡수합니다.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약 30%를 바다가 흡수해주고 있어요. 만약 바다가 이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기후변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다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바다가 산성화되고 있거든요. 바닷물이 산성화되면 산호초가 죽고 조개나 게 같은 갑각류의 껍데기가 약해지고 결국 먹이사슬 전체가 무너집니다. 지금 지구 바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산호초 백화 현상 들어보셨죠?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고 산성화되면서 산호초가 하얗게 변하면서 죽어가는 현상인데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 지대인데 지금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한국의 제주도 연안에서도 산호초 백화 현상이 관찰되고 있고요. 이게 왜 문제냐면 산호초는 바다의 열대우림이라고 불릴 정도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이거든요. 바다 생물의 25%가 산호초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산호초가 사라지면 그 모든 생물들도 함께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건 결국 우리 식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고기가 줄어들면 해산물 가격이 오르고 어부들은 생계를 잃고 해안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아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하는 행동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바다에서는 불법 어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규정보다 작은 물고기를 잡거나 금지된 어종을 잡거나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을 하는 거죠. 이런 불법 어업 때문에 물고기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참치, 대구, 연어 같은 인기 있는 어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회나 초밥을 앞으로는 먹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세대에서 바다를 망가뜨리고 다음 세대에게 황폐한 바다를 물려줘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바다를 회복시키고 보존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바다를 지켜야 해요. 다행히도 희망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 보호구역이 늘어나고 있고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어요. 한국도 2022년부터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됐고 2025년부터는 비닐봉지 사용도 더욱 제한될 예정입니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해변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SNS에 바다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면 세상은 변할 수 있거든요. 기술의 발전도 희망적입니다. 바다에서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고 생분해되는 플라스틱도 연구되고 있어요. 인공 산호초를 만들어서 죽어가는 산호초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심해 탐사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는 바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더 많이 알수록 더 잘 보호할 수 있겠죠. 한국도 심해 탐사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무인 잠수정을 개발해서 우리 바다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동해 깊은 곳에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 어떤 자원이 있는지 알아내는 거죠. 이런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알아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식량을 제공하고, 산소를 만들고, 기후를 조절하고, 약의 원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여가 활동의 장소가 되어주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바다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바다를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무한정 물고기를 잡아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쓰레기를 버려도 바다가 알아서 처리해 줄 거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바다도 한계가 있고 바다도 아프고 바다도 죽어갈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챌린저 해연에서 발견된 비닐봉지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인간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다는 거예요. 가장픈 깊바다 밑바닥까지 우리의 쓰레기가 도달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다를 계속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보호하고 복원할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 세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결정이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을 결정하니까요. 상상해 보세요. 30년 후, 50년 후의 바다를요.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때의 바다는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고 물고기는 거의 사라지고 산호초는 완전히 죽어버린 죽음의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부터 바다를 보호한다면 그때의 바다는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다운 바다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어요? 답은 명확하지 않나요? 우리는 바다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행성을 위해서요. 바다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지구상 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탄생했고 수억 년 동안 바다는 생명을 키워왔어요. 우리 인간도 결국 바다에서 시작된 생명의 후손이죠. 바다 없이는 우리도 없습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심해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수면 가까이 햇빛이 드는 밝은 바다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두워지는 약광층을 지나 완전한 어둠의 무광층으로 내려갔죠. 거기서 생물 발광으로 빛나는 신비로운 생물들을 만났고 바다 눈을 먹으며 살아가는 심해 생물들을 봤습니다. 향유고래와 대왕 오징어의 장대한 전투도 목격했고요. 더 깊이 내려가서 심해 평원에 도달했고 열수 분출공에서 태양 없이도 살아가는 놀라운 생태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 챌린저 해연에 도착했죠. 11km 깊이의 그곳에서도 생명은 존재했고 안타깝게도 인간의 쓰레기도 존재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신비롭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바다는 우리의 무관심과 파괴로 인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다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예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부산, 인천 같은 해안 도시를 위협하고 있고, 태풍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으며 여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바다와 관련이 있어요. 바다를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녁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거절하는 것부터요. 내일은 텀블러를 들고 카페에 가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해변 정화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다음 달에는 환경보호단체에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해보고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선택이 바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심해에 사는 생물들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엄청난 수압, 완전한 어둠, 부족한 먹이,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진화하고 적응하며 생존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의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기술과 의지만 있다면요. 바다는 46억 년 지구 역사의 대부분을 함께 해온 소중한 존재입니다. 공룡이 살던 시대에도 바다가 있었고, 빙하기에도 바다가 있었고, 지금도 바다가 있어요. 바다는 지구 생명의 요람이자 보호자예요. 그런 바다를 우리가 단 몇백 년 만에 파괴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다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 빚을 갚을 때입니다. 바다를 보호하고 복원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바다를 지키는 일에 동참할 준비가요. 작은 행동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다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도움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행동을요.